미국은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러시아의 내전이라든가 그야말로 혼돈의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겁니다. 유럽 마케팅 조사협회에서 분석한 바에 따르면 현재 용병의 시장은 2,500억 달러, 우리 하나로 환산하면 약 300조 원 정도. 2030년도에는 약 한 4,500억 달러, 600조 원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용병회사, 민간 군사기업이 영세기업들을 제외하고 한 170개가 있는데 거기에 종사하는 인원은 30만 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미국의 대표적인 용병을 의미하는 민간 군사기업, 대표적으로 아카데미라는 게 있습니다. 인원이 한 2만 1,000명 되고요. 그 다음에 다인코프 14,000명. 좀 특징적인 게 탑에이스라는 용병회사가 있는데 전문적으로 조종사 훈련을 전담해주는 용병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에서 F-16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 세계 최초로 민간 회사에서 F-16을 구매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F-16을 29대 가지고 있고 항공기를 90여 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조종사들이 한 40여 명이 있는데요. 이 조종사들 중에 90%가 미국의 아주 우수한 조종사들이 교육을 받는 탑건 스쿨이라고 있습니다. 영화 탑건에 나오죠. 탑건 스쿨 출신. 그리고 러시아 용병회사 대표적으로 바그너 그룹 최대 5만 명까지 규모가 되지 않습니까? 바그너 그룹을 제외하면 대체로 몇백 명 단위의 수준인데 뭐 RSB 그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10,000명 수준의 대규모 민간 군사 기업은 미국에 더 많다. 첫 번째 유형은 정규군이 군사작전을 수행하고 용병, 민간 군사기업이 그것을 보조하는 형태죠. 2010년도에 이라크 지역에 미군의 병력이 약 7만 명 있었는데요. 용병이 8만 명 있었습니다.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도 시리아 지역에서 정규군이 들어갔을 때 용병들이 같이 들어갔죠. 이것도 역시 이제 정규군을 보조하는 형태로 작전을 한 겁니다. 그런데 용병들이 개별적인 이익을 목표로 해서 개별적으로 개입하는 이런 형태가 있습니다. 1990년대 앙골라 지역, 시에라레온 지역 이런 국가들에 대해서 내전에서 용병들이 개입해서 전세를 바꾸는 겁니다. 광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대가로 지불을 받았습니다. 영화에서 나오는 블러드 다이아몬드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죠. 현재도 바그너 그룹이 아프리카 지역에 약 12개 국가에 병력은 5,000명 정도가 나가 있습니다. 5,000명 정도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프리카 지역은 워낙 군사력이 약하고 병력들이 훈련 정도가 낮기 때문에 몇백 명의 용병만으로도 충분히 내전의 향배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되는 겁니다. 평균적으로 보면은 용병의 급여는 일반 정규 병력의 3배 내지 4배가 됩니다. 전문성이라든가 위험 정도에 따라서 파격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전투기 조종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겠죠. TRT 월드 리서치 센터라는 튀르키예의 조사기관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민간 군사 기업에 종사하는 용병들의 평균 급여는 약 8만 달러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미군의 신병 2등병의 봉급이 25,000달러입니다. 바그너 그룹이 신병들을 모집할 때 연봉 24만 루블을 제시를 했습니다. 러시아 평균 근로자의 연봉이 약 6만 루블 정도 됩니다. 콜롬비아는 한 달에 PMC 소속은 2,700달러, 정규군은 300달러밖에 못 받습니다. 이렇게 국가별로 3배, 4배, 심지어 9배까지 정규군과 용병들의 급여가 차이가 납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용병들 중에 급여를 많이 받는 경우는 40만 달러까지 통상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40만 달러면 5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미국 육군참모총장 대장의 봉급이 18만 달러입니다. 이것이 미국 의회 청문회에서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크게 보면 이제 한 3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전문성이죠. 용병을 모집할 때 군복무 경험이 최소한 5년 정도 있어야 되고 소화기를 다룰 수 있는 실전 경험이 있으면 우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비용입니다. 사실 정규 병력을 전선에 투입하게 되면 부상에 따른 치료비가 있죠. 다쳤을 경우에 평생 국가에서 보훈 혜택이 있죠. 이걸 총체적으로 따지면 사실은 정규 병력이 더 비싸게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비용이다. 세 번째는 해외의 어떤 국익을 위해서 군사력을 운용한다는 데 따른 국제적 비난을 면할 수 있고 사상자가 발생하더라도 국내 여론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아프리카 정치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정규 병력은 최대한 전투력을 억제하고 대신에 자기가 필요시에 계약에 의해서 용병을 활용하면 쿠데타 위험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정치적으로 부담을 덜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단점은 당연히 전쟁 범죄의 문제입니다. 미군들도 이라크 지역에 그 당시에 이제 블랙워터라고 그랬습니다. 2년 동안
이라크 지역에서 총기 사고가 195건이 발생했습니다. 전부 블랙워터 요원들이 총기를 먼저 사용한 케이스입니다. 그 과정에서 민간인이 한꺼번에 14명이 사망하기도 해서 심지어는 이름도 블랙워터에서 아카데미로 바꿨습니다. 북한에서는 개인 이익을 전제로 한 계약이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이런 측면 때문에 북한 지역에는 당연히 민간 군사 기업이 없습니다. 중국은 PSC라고 합니다. 이것을 합법화했습니다. 군사적인 수단과 비군사적인 수단을 다 같이 운용을 합니다. 주로 경비라든가 시설, 보호 이런 쪽의 역할을 주로 수행하죠. 그래서 현재 아프리카나 20개 내지 40개 국가에 이런 PSC 조직이 나가 있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인원도 한 3,000명 정도가 된다고 지금 국제기구에서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프리고진이 큰 방향에서 보면은 결국은 자연사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프리고진에 대해서 일부 우호적인 여론이 있기 때문에 푸틴의 생각은 배신자 프레임을 씌워서 제거하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 탈세라든가 여러 가지 부정적인 그걸 식별해서 그걸 이제 공개함으로써 배신자 프레임을 씌우는 거죠. 그런 다음에 아마 제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와그너 그룹의 병력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반란에 가담하지 않은 인원들은 국방부에서 지금 개별적으로 계약을 다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란에 가담했던 인원들은 러시아 국방부에서 계약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이 인원들도 결국은 처벌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주요 지휘자들도 아마 가담했던 사람들은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반란에 가입하지 않고 러시아 국방부 소속으로 소속이 전환된 인원들도 결국은 철저하게 감시와 또 통제 대상이 될 겁니다. 러시아에는 불리하고 우크라이나는 유리합니다. 왜 러시아가 불리하냐? 첫 번째는 푸틴의 카리스마가 상처를 입었습니다. 1999년도에 체첸 사태, 그리고 2008년도에 조지아, 그리고 2014년도에 시리아 내전, 이런 데 군사작전에서 러시아가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러시아 국민들의 자부심이라든가 이런 것들 굉장히 고양이 됐죠. 그러면서 푸틴의 카리스마가 형성됐어요. 일종의 신화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바그너 그룹 사태에 있어서 초기에 푸틴이 명확한 그 입장을 취하지 못한 거, 그 다음에 반란을 진압하고 배신자하고 반역이라고 그래놓고 타협을 했지 않습니까? 결국은 푸틴의 신화, 카리스마가 훼손됐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푸틴과 군사 지도자들 간의 불신이 형성됐습니다. 푸틴은 앞으로 러시아 군사 지도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감을 가질 겁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히틀러 감살 미수 사건 이후에 그중에 5,000명이 처형당했습니다. 수비로킨 전직 사령관도 지금 조사를 받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바그너 그룹과 접촉했던 모든 러시아 장교들은 다 조사 대상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쟁을 하고 있는데 정치 지도자가 군사 지도자를 못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군사작전의 효율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러시아의 지금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바그너 그룹 반란 이후에 평화적인 협상을 통해서 전쟁을 종결해야 된다는 여론이 45%에서 53%를 증가했습니다. 단기간에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이것은 하나의 추세로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바그너의 반란이 굉장히 절묘한 타이밍에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공세를 했는데 성과가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공세의 효과가 좀 지지부진한 상태였고 서방 국가들도 이거 계속 지원해야 돼 말어 하고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타이밍이었는데 바그너 그룹의 반란이 발생한 거죠. 서방 국가 입장에서는 적어도 우크라이나의 유리한 입장으로 전쟁을 종결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됐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타이밍상으로도 우크라이나에 굉장히 유리한 시점에 바그너의 반란이 발생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민간 군사기업 용병의 활용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 냉전의 종식 이후에 군대의 규모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일정 부분 그런 역할을 용병 또는 민간 군사기업이 대체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보시다시피 군사적인 수단, 비군사적인 수단, 군사적인 영역과 비군사적인 영역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타링크, 군사장비입니까? 민간장비? 모호하죠. 전쟁의 방법 측면에서도 군사적인 것과 비군사적인 것이 교묘하게 경계선이 모호해지면서 권위주의적인 국가 체제에서는 이것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추세를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 군사기업 용병의 역할은 앞으로도 줄어들 가능성이 적다. 단, 바그너 그룹의 반란을 보면서 통제 대책은 강화될 겁니다. 미국은 러시아가 내전 상태에 빠짐으로써 세계 전체가 불안정성에 빠지거나 혼란의 상태에 빠지는 것보다는 러시아가 서서히 국력이나 위상이 약해지는 것을 원한다는 겁니다. 미국의 국무장관이 이런 이야기를 했죠. 우리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시작하는 단계에서보다 약해진 러시아를 원한다.
미국이 원하는 건 그겁니다. 만약에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러시아가 혼란에 빠지지 않은 상태에서 서서히 국력이 소진되고 푸틴이 서서히 힘이 빠지면 훨씬 더 미국 중심의 국제 질서에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해야 되죠. 세계 전체가 불안정성이나 위험에 빠지는 혼란은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프리고진 바그너 그룹의 반란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현재 국제 정세를 유지하고자 하는 블록 내지는 그 진영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유리한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푸틴의 반기를 들었던 그 정치가든 뭐 누구든 간에 용서를 받은 적이 없죠. 최근에 러시아 남부 지역을 막 순회하면서 막 스킨십을 강화했던 게 뉴스에 식별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기존의 푸틴의 스타일하고는 정반대거든요. 국민들이 바그너 그룹에 대해서 일정 부분 그 지지를 보낸 것이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러시아 국민들한테 자기가 존경받고 지지를 받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쇼를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죠. 푸틴의 그런 행동은 역으로 해석하면 바그너 그룹의 반란의 후유증에 대해서 자기가 심각하게 위협을 느끼고 있고 부작용을 느끼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프리고진을 살려줄 수 없는 겁니다. 푸틴과 프리고진을 비교해 봤을 때 미국이 푸틴이 권력을 유지하는 것과 갑자기 이번에 바그너 그룹 반란을 통해서 프리고진이 러시아의 최고 지도자가 되는 건 어느 쪽을 원할 것 같습니까? 아마 저는 당연히 전자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프리고진은 푸틴보다 훨씬 더 예측이 불가능하고 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러시아의 내전이라든가 그야말로 혼돈의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겁니다. 예를 들면은 이번에도 바그너 그룹 반란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에 주문한 게 있다 그러죠. 군사적인 행동 또는 러시아의 내부의 혼란을 격화시키기 위한 어떤 군사적인 행동이나 조치는 자제해라,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러시아의 혼란이나 내전 상태가 발생한 가장 위험한 것은 핵무기 통제가 불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이 핵무기가 테러리스트 또는 테러 조직으로 넘어가거나 만약 핵무기가 발사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유럽과 인류 전체가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 점을 미국은 가장 우려하고 있습니다.